안녕하세요. 금요일 밤 다문화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 2021년에도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희에게 우리 아이들의 진학 문제,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학부모님들께서 올해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올해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21년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는요, 오늘이죠. 5월 28일 금요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긍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2차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로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미디어 사용하고 관련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할 텐데요. 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특징은요, 미리 사전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그 고민거리들을 담아서 이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직까지 2차와 3차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희 아래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모아서 2차, 3차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긍정적 훈육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네, PDC라는 게 있어요. 그 PDC라고 해서 자녀를 긍정적으로 훈육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는데 그 PDC 협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로초의 신건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저는 좀 이따 Q&A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서울구로초등학교 교사 신건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의 긍정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서울구로초에서 현재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긍정 훈육, 즉 부모에게 아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훈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트레이너 준비자로 현재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급 긍정 훈육법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서울 성남교육청에서 학부모 연수 강사로도 활동을 했고요. 혹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 EBS 미래교육 플러스 비주얼 싱킹 편에 제가 참여를 해서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본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오늘 제가 긍정훈육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활동을 통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 역할극을 도와주실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역할극의 이름이 바로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부탁을 드릴 거예요. 네. 주먹을 쥐시고 네. 절대로 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먹을 펴볼 거예요. 아, 네. 시간은 30초를 제가 재겠습니다. 아마 30초보다 더 빨리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힘이 더 좋으니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 우와, 선생님 힘이 엄청 좋으신데요? 오, 저 포기했어요. 안 되겠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힘을 좀 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정말요? 근데 다치실 것 같아서 사실 그만뒀거든요. 아, 정말요. 저는 이제 20kg 저희 아들 유모차랑 막 이런 걸 와. 하고 다니기 때문에 실전 근육. 네네. 실전 근육.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선생님의 주먹을 펴려고 했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지? 펴지 말아야겠다. 펴지 말아야겠다. 꽉 쥐어야 되겠다. 꽉 쥐어야겠다. 네.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드셨죠? 힘들다? 힘들다. 왜냐면 힘을 쥐고 힘들죠? 네, 손가락이 아프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결심하셨죠? 계속 쥐고 있겠다. 계속 쥐고 있겠다. 네. 이 주먹을 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엄마 말 듣기 싫죠. 네, 엄마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네.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펴고 있죠? 강제로. 네, 가서 내 말 들어야 돼. 너도 내 말 듣고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기 싫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나 교사의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위험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주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주체성 혼란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활동이었고요. 어떻게 활동 잘 보셨나요? 어머님들은 그리고 아버님들은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계셨나요? 이 아이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주먹을 펴고 계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얘야, 주먹 좀 잠깐 펴줄래? 질문을 했죠. 그럼 아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면 선택지가 몇 개가 있을까요? 딱 2개가 있어요. 편다, 펴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를 강제적으로 펴려고 하죠. 선택지는 아이에게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펴지 않는다밖에 없는 거예요. 안 펴질 거야. 그럼 벌써 확률이 50%가 늘었어요. 이 아이는 선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난 펼 거야 말 거야. 벌써 5대 5죠. 그럼 어머니 아버님 벌써 성공하신 거예요. 왜? 100% 펴지 않을 거야 보다 50%는 벌써 반의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강제로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주입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너의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하면 아이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모님은 질문한 적이 없어요. 질문을 해도 저희가 보통 말하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되는 답정 너의 질문을 하시죠. 답이 정해져 있는데 아이는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왜 부모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에 사람들은 사람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유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신분제도 있고 다양하게 유전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죠.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 유전과 더불어서 후천적인 영향인 양육 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유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후천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도 중요해.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사적 논리라는 것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게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양육 태도와 그리고 사적 논리, 즉 아이의 경험에 의한 결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아이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혼자 역학극을 해볼게요. 저는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아내가 먼저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집에 먼저 가 있습니다. 저는 좀 학교가 멀거든요. 그럼 집에 딱 가면 아내랑 아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럼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정말로 재밌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내한테 가서 일로 와, 빨리 와봐, 내가 얘기할 게 있어. 그럼 아들이 바로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엄마를 뺏겼어요. 엄마는 나랑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있을까요? 어머니와 아들은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와서 엄마를 강제로 뺏어갔죠. 여기까지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석 체계는 모두가 달라요. 왜? 아이의 유전도 다르고요. 부모의 양육 태도도 달라요. 우리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에 따라도 모두 다 양육 태도가 다릅니다. 실제로 첫째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막내를 모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얘기하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즉, 아이의 출생 순서에 따라서도 가지고 되는 해석 체계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서 나왔는데 너는 왜 다르냐? 다릅니다. 왜? 유전도 다르고요. 아이와 어머님, 아버님의 부모도 달라요. 그리고 출생 순서도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저희는 보통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아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엄마를 뺏어가는 사람이야. 내가 놀고 있는데 아빠가 뺏어갔어. 그 다음에 또 감정이 올라오죠. 왜?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화가 나요. 아빠를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게 되죠.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들어오지 마!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 아빠는 헉! 하고 당황을 해요. 오!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고 아빠도 당황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이때 아빠가 아니야. 잠깐 놀고 있어. 아빠가 좀 이따 올게.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너 아빠한테 화를 내. 너 일로 나와. 이렇게 부정적인 신념을 강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맨날 아빠가 오면 엄마를 뺏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 자존감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타인,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엄마는 나랑 아무리 재밌게 놀고 있어도 아빠가 오면 가는 사람이에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빠는 엄마 말 매일매일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빠는 나의 삶에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싸워야 돼. 항상 싸워야 돼. 싸우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거를 그냥 회피해버릴 때도 있어요. 이걸 방어기제라고 부르거든요. 방어기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F라고 부르는데 플라이트, 파이트, 그리고 프리즈가 있어요. 싸우는 아이도 있고요. 회피하는 아이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님을 데려갔을 때 가만히 있다고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게 돼요.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를 꽉 잡고 절대로 난 놓지 않을 거야.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신념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부모님은 이 행동만 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마음이 독하지?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지?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사실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었을까요? 나는 엄마랑 더 재밌게 놀고 싶어요. 나는 아빠가 나랑 엄마랑 노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속에 숨겨진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부모는 이 숨겨져 있는 마음을 보지는 못합니다. 왜?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판단자예요. 보자마자 알아요. 왜?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빈약한 관찰자입니다. 관찰을 하질 않아요. 그냥 보고 바로 판단해요. 근데 아이들은 정반대예요. 아주 뛰어난 관찰자예요. 계속 봐요. 보죠. 근데 중요한 건 판단이 안 돼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빈약한 판단자입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압적으로 이 아이를 누른다고 절대로 그 판단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두 번째 역할극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강하게 대하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지를, 특히 부모보다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 어떤 마음일지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이름은 우리 아이의 시선이에요. 우리 아이의 시선은 부모를 어떻게 바라볼지. 갑자기 뭔가 무서워지는데요. 먼저 여기 선생님이 아이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쪼그리고 네, 앉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일부러 심리적인 영향을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차이를 벌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볼게요. 유준아, 아빠가 이거 흘리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흘리면 어떡해? 또 누가 닦아야 돼 이거? 내가 닦아야 되잖아. 언제까지 흘릴 거야? 내가 책상에 딱 붙어가지고 밥 먹으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맨날 청소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면 조금 덜한데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셨죠? 저는 저희 아들이 항상 듣는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황을 항상 이렇게 피부로 느끼니까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이거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웃거나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라면 네.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저 사람은 나를 너무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죠? 대화를 안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께서 만약에 그 아이의 역할처럼 난 너무 작고 힘이 약하고 부모님은 너무나 유능한 거인이에요. 키도 크고요. 운전도 잘하고 힘도 세고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근데 그런 거인이 나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나에게 너는 왜 이거 하지 못하고 왜 저걸 못하고 저걸 못하는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는 부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까 역할극 참여해 주셨던 선생님처럼 본인이 굉장히 슬픈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부모와의 소통 자체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유를 알았죠? 왜 자녀가 나와 대화하지 않을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저희의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는 바로 친절하고 단호한 부모예요.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좀 이따 2부 때 같이 얘기해 볼 건데, 제가 질문들을 쭉 보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떻게 하면 엄격한 부모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엄격한 부모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할수록 아이는 부모의 손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일명 스프링 효과라고 그러죠. 누르면 누를수록 튕겨 오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친절하고 단호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하고 단호함은 둘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먼저 나왔죠? 바로 친절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친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all feelings are okay예요. 아이의 감정은 다 괜찮아요. 화도 괜찮고요, 짜증도 괜찮아요. 화도 감정입니다. 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부모는 보통 아이가 화를 내게 되면 너 화냈어, 너 잘못한 거야. 근데 어머니 아버님도 화 안 내고 사시나요? 아버지들 운전하시면서 화 안 내고 사시나요? 어머님들 이렇게 집안일 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화 안 내시나요? 쉽지 않아요. 저희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 저희보다 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화를 내는 방법이 잘못된 것뿐이에요. 화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단호해질 것인가? Behaviors are not okay예요. 화가 나도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화가 났다고 소리 지르는 건 잘못된 거고요. 화가 났다고 문을 쾅 닫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친절하다는 것은 모든 걸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아. 소리 질러도 괜찮아. 문 쾅 닫아도 괜찮아. 이건 방임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날 수도 있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또 소리를 질렀구나. 그러면 화가 나거나 슬플 수 있어. 그래서 울었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단호하다는 것은 안 돼가 단호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과 했던 그 일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몇 년 전에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겨울에 눈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 수업을 하다 눈이 오면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5학년이었는데 아이들이 벌써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늦게 나가면 눈이 없어요. 선생님, 늦게 나가면 애들이 벌써 다 가져갔을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학교에 12월을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수업은 해야 돼.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나갈 거야, 우리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완벽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1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수업을 하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제가 거기서 야, 나갈까? 내일 누나 또 나가야 돼요. 모레 누나도 또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계속 나가야 돼요.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계속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단호하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은 안 돼. 바로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에요. 영역을.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야. 근데 그거는 나머지는 안 돼. 대신 그 안에서는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친절하다는 것은 아이의 감정에 대한 존중이고요. 단호하다는 것은 아이에게 일관적인 태도로 아이에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컵을 떨어뜨려 깼어요. 근데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괜찮아. 내일 떨어뜨려 또 깼어요. 너 왜 그래?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아빠가 왜 저러지? 아빠가 어제랑 오늘이 달라.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반응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 선택하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말하기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 컵을 떨어뜨려서 마음이 놀랐겠어. 유준아, 놀랐지? 위험하니까 아빠랑 같이 치우자. 근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컵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같이 약속하고 연습해보고 노력해보면 되겠죠? 그럼 언젠간 컵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부모님에게 문제를 낼 겁니다. 한번 괄호 안에 중간에 어떤 영어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My answer is no. 내 대답은 안 돼. 가운데 괄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난 너를 사랑해. 내 대답은 안 돼. 가운데 괄호에는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나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절하고 단호한 부모죠. 여기에는 그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난 너를 사랑하고 내 대답은 안 돼. 뭐냐면 친절하고 단호함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영어로는 and가 들어가야 돼요. I love you and my answer is no 라고 나오고 한국말로는 난 너를 사랑해. 내 대답은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안 돼. 하는 순간 앞에가 그대로 부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앞에는 그냥 한 말이네. 뭐야 이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and라는 단어가 영어가 아니라서 좀 껴들어가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and를 빼세요. 난 너를 사랑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친절하고 단호한 부모의 가장 기초적인 대화법이에요. 우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 근데 그렇다고 무슨 제가 틀렸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구나. 문을 쾅 닫는 거는 아빠가 마음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해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는 벌써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왜? 아빠가 이해해 줬거든요. 기분 나쁘다는 것을. 그리고 근데 뭉쾅 닫는 거 안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기분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 뭐야? 너 왜 뭉쾅 닫아? 말하는 순간 아이는 입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와 대화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존감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긍정의 훈육에는 자존감과 소속감이라는 두 개의 기차가 있습니다. 이 철길을 달린 두 개의 기차는 함께 가는 기차예요. 어디까지?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로서 괜찮은 감정이에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나라 말로는 존재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존재로서 괜찮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신감,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죠. 두 번째는 바로 소속감입니다. 모든 사람은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래요. 첫 번째 집단은 아이들에겐 가족이에요. 가족에 소속되기를 원하죠. 그 다음 집단은 어딜까요?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에 소속되기 원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항상 집단에서 소속되기를 원해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제일 학교에서 슬퍼하느냐? 대부분의 통계 결과는 친구 관계가 안 좋을 때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공부보다 초등학교 때는 그게 더 높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갈수록 공부가 높아지긴 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소속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소속감을 잃으면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 아까 이미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이가 가장 먼저 소속감을 느낀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집입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자존감, 존재감을 느끼는 곳도 어딜까요? 바로 집이에요. 집에서 이 아이가 부모님이 넌 괜찮은 아이야. 너는 너로서 아주 행복한 아이고 너로 인해 엄마 아빠는 행복해. 그리고 소속감, 너는 우리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이야. 그래서 너도 아빠는 엄마는 너의 의견을 존중할 거야. 너도 말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결정할까? 이렇게 이 아이가 집단 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존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나중에 커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가정에서 자존감과 소속감이 부족하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항상 지시하기 때문이에요. 너 이렇게 하고 넌 저렇게 해야 돼. 왜? 부모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시하는 순간 아이는 하기 싫어요. 왜?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아이가 하게 할 수 있을까?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제한된 선택이라 불러요. 선택지는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무제한 선택시키면 아이는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게임할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밤새서 게임하고 싶어요. 이거 부모가 허용할 수 있나요? 허용 못해요. 어떤 부모도 이건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게임을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랑 노는 거야. 엄마 아빠랑 산책 가는 거야.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게임을 2시간 하고 아니면 게임을 2시간 할 수 있어. 아니면 산책을 2시간 나갈 수 있어. 아니면 게임을 2시간 하고 산책 2시간 같이 나갈 수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그 모든 선택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걸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선택을 해도 부모가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선택하잖아요. 아이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왜?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선택지는 한다 안 한다가 생기는데 지시하는 순간 이 아이의 선택지는 안 한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회의를 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할 거야. 우리 뭐 먹고 싶어? 저희 집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순번을 돌아가면서 정해요. 그냥 전혀 불만이 없어요. 이번 주는 아들이 원하는 거 먹었어요. 그럼 무조건 다음 주는 아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원하는 거고. 대신 제가 양보하는 건 괜찮아요. 아들이 양보하는 것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그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는 절대로 방해하지 않아요. 어떤 걸 먹고 싶어 해도 놔둬요. 왜? 그 아이가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 아이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것에 참여권을 계속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를 아이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야 되는 게 긍정적인 부모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아이와의 대화는 시작이 돼요. 다음 활동으로는 제가 이 격려, 학급긍정훈육법에서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라는 것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활동으로는 바로 격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렇게 두 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1인 2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개의 다른 문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떤 게 나를 더 이걸 하고 싶어 했는지, 하게 만들었는지,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빠는 네 판단을 믿어. 오. 네가 실수로부터 배울 거라고 아빠 믿어. 네. 무엇이 너에게 최선일지는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말한 대로 했구나.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대단해. 그게 바로 아빠가 원했던 거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제가 총 6개의 문장을 말씀드렸는데 앞에 3개와 뒤에 3개는 조금 너무 달라요. 달랐죠? 너무 달라. 어떠셨어요? 처음에 말 듣는 순간 막 갑자기 큰일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존중받는 것 같은 갑자기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떠셨어요? 두 번째는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어떤 저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 거봐 역시 내가 부모님이 더 옳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 느껴져가지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되게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처음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이렇게 계속 막 따라가고 싶네요.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에 세 단어 문장과 뒤에 세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세 문장은 격려입니다. 영어로 encourage라고 부르거든요. 아이에게 용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이에요. 칭찬은 praise라고 부르죠. 왜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하냐 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격려와 칭찬이 크게 구분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두 개의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아까 여기 계시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말했던 격려는 그 아이, 여러분의 자녀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요. 너의 판단을 믿고요. 네가 잘할 거라고 아빠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죠? 그 아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격려는 그 아이에게서 나와요. 나는 말만 해줄 뿐이에요. 근데 칭찬은 누구에서 나왔죠? 너 내 말대로 했구나. 거봐, 아빠 말처럼 될 거라고 했잖아. 나한테서 나왔어요. 부모한테서.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칭찬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칭찬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칭찬은 권위의 산물이라 그랬어요. 즉 뭐냐면 칭찬은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조종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왜? 잘했어. 누가 판단했죠? 선생님이나 부모가 판단했죠. 그 아이의 판단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사람은 자존감을 키워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말고 격려하라고 말했어요. 아들러는. 이 격려라는 것은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예요. 거봐, 아빠 말대로 했잖아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너 스스로 해낸 것이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나 부모님들이나 저도 솔직히 그래요. 격려 잘 못해요. 왜? 받아본 기억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격려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칭찬도 인색한 나라예요. 생각보다. 저는 부모님께 칭찬 들어본 경우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인색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제가 보통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얘기해보면 모르시겠대요.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격려의 제일 쉬운 방법은 부모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 유준아, 네가 스스로 치웠구나. 고마워. 유준이 덕분에 아빠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 아빠가 일을 좀 덜었어. 고마워. 아이에게 부모님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세요. 너로 인해 아빠가 고마워. 그리고 너로 인해 아빠가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 모든 것들에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그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말해줄 뿐이에요. 근데 말해주는 방법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아이는 아빠가 내가 한 걸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줬어. 해보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지시자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예전에 그 제일 재밌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난로를 너무 만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만지고 싶잖아요. 이게 뜨끈뜨끈하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물론 이게 난로가 그렇게 뜨겁진 않았겠죠. 옆에서 약을 들고 서 계셨대요. 만약 저였다면 안 돼! 했겠죠? 그럼 나중에 그 아이는 또 만지고 싶을 거예요. 너무 만지고 싶어요. 정말로. 만지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딱 만져서 뜨겁잖아요. 엄마가 뜨겁다고 말했잖아. 하고 그냥 약 발라주고 끝내셨대요. 다시는 만지지 않았대요. 왜? 이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이 아이가 놀러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권을 주세요. 대신 위험한 것은 부모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긍정의 훈육을 만든 제인 넬슨이라는 미국인이 있는데 그분의 일화를 함께 들려드릴게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차를 타고 보통 부모님이 꼭 아이를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멀다 보니까 대부분 차를 타고 간대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딸이 어느 날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 왜 늦으면 어떡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깨워가지고 막 옷 입히고 먹이고 애를 뭐 질질 끌고 차 끌고 가겠죠. 그랬더니 제인 넬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늦을 거야. 그리고 너는 걸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걸어갔어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런 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인 넬슨은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차를 끌고 따라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경험하게 하세요. 이런 걸 자연적 결과라 그럽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넌 걸어가게 될 거야. 자연적 결과죠. 왜? 엄마가 안 태워줄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절대로 늦게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미국은 막 몇 킬로씩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존감과 소속감을 키우게 하려면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도와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격려하고 놔두면 방임이에요. 할 수 있어 하고 엄마는 절로 가요. 그럼 이 아이 못하죠. 어떻게 해요? 못하는데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랑 좀 다르게 제 아내는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저는 안 돼! 넌 깰 거야! 하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뒤에서.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같이 고무장갑을 딱 끼더니 옆에서 같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아들이 안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가 아빠 너무 힘들어. 설거지 안 하고 싶어. 제가 막 얘기했어요. 왜 또 해야지? 아빠 너무 편했거든. 그랬더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하더니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선택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통해서 더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격려하세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안에서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왜? 부모님이 항상 믿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친절하고 단호하라. 난 너를 사랑해. 대답은 안 된다. 난 너를 사랑해. 뜨거운 것을 만지는 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경험이 짧다 그랬죠. 부모님 경험이 길어요. 왜냐하면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건 부모예요. 아이들은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늘어요. 그러면 누구만 바뀌면 될까요? 부모만 바뀌면 됩니다. 그럼 아이는 거짓말같이 천천히 부모를 따라와요. 물론 그 속도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빠르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부모를 따라오는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지시하지 마시고 격려하세요. 할 수 있어. 아빠는, 엄마는 널 믿고 있어. 그리고 믿고 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아이가 수학을 모르겠다면 도와주시고요. 아이가 뭐 운동을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주지 마세요. 해주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못하는 것도 자연적 결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구를 못 넣는 것도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커서 해볼 거야 라는 이 아이 스스로의 목적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단호하라는 결국에 부모님의 숙제입니다. 부모님이 친절하고 단호한 부모가 되어야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아이가 부모님과 더 친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경험 같은 건 수정하기 전에 연결되라는 겁니다. 아이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친해지세요. 친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변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부모랑 자녀는 안 친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선생님들에게도 통용되거든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냥 친해져야 돼요. 놀고 친해지고 그랬구나. 맞아. 선생님도 그랬어. 공감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선생님 이때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볼까? 하고 저도 대답해줘요. 그러면 정말 조금씩 변해요. 물론 그 아이가 1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걸음 두 걸음은 분명히 이 아이는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아이 부모님과 지금 애가 막 10대 초반이면 바로 내일 모레 부모님과 헤어지는 거 아니죠?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부모님과 자랄 거예요. 길게 보시고 천천히 베이비 스텝으로 가세요. 한 걸음. 그러다 보면 아이와 친해지고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한 역할극 잘 보셨나요? 이 다양한 역할극은 원래 실제로 저와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역할극을 해보면 훨씬 더 강하게 깨달으실 수 있어요.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고 자녀 역할을 하고요. 부모처럼 올려다보면서 헐, 내가 저랬어? 하고 올려다보셔야 돼요. 정말 시선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는 예전에 사실 했어요. 언제 했죠? 어렸을 때 하셨어요. 근데 그 경험을 벌써 잊으셨어요. 그 경험이 힘드셨던 분들은 그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경험이 좋으셨다면 그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면 더욱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긍정적인 자녀를 만들고 싶으시면 본인부터 친절하고 단호한 부모가 되는 비법을 같이 한번 배워보십시오. 오늘 강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